오늘도 공개 회의죠. 예. 공개 회의가 거듭될수록 시민들께서는 우리 부산시 행정의 신뢰를,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는 더 많은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오늘은 민선국이 출범에 따른 실국 본부별 시정업무보고 3일차 도시안전과 복지 분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실국은 시민안전실,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형식은 5분 정도 실국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갖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국별 보고 시간을 감안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기본 현황입니다. 안전실은 6개과 23개 팀 총 134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1,885억 원, 세출 2,389억 원 규모이고 원자력 특별 회계와 재난관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까지 그간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속에서도 2년 연속 풍수의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체전과 대형 공연 등 메가 이벤트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시의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산사태 안전산업진흥시설과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조성 등 대형 국비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민선국이 핵심 사업이 될 안전 인프라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6쪽 정책 환경 및 대응 방향입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이제 재난은 일상화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고 생활 밀착형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실에서는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선국이 핵심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안전실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안전 도시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서류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진짜 일꾼으로서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민선국이 주요 역점 시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확대하고 국민안전체험관은 29년 개관하는 등 생활안전도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9쪽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 인파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와 점검은 더욱 강화하고 지난 5월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풍수의 폭염 대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의무 이행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12쪽 원전 방사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신성장 산업 동력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7월 8일자 민생경제 수사 TF 신설에 이어서 자체 수사 역량을 신속히 완비하여 불법 사금융 등 악성 범죄를 뿌리 뽑고 시민의 일상과 민생경제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신규 현안 및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AI 기반 온천천 침수 홍수 위험 판단 및 시민 안전 대응 서비스 구축 실정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이신 침수제로 도시 부산 공약에 따라 기상 데이터와 CCTV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민 대피 알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안심하는 원전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원전 안전정보공개센터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급변하는 원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7월 8일자 민생경제수사 TF가 신설됨에 따라 불법 대부업, 불법 고금리 수사를 곧 시작하고 향후 계속해서 불법 다단계, 방문 판매, 상표권 침해 등 민생경제 분야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안전보험 확대입니다. 시민규보험의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이후의 현안 사업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장마철인데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장마 전선이 지금 제주도 밑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네네. 지금 장마철인데 사실은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마는 이렇게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조금 변동성은 아직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상황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고 기상예보로는 다음 주까지 이 큰 비 소식은 없고 폭염이 계속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장마보다는 지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좀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것이 아마 대표적일 텐데. 네네. 지금 이제 시민안전실에서 혹시 뭐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진 중인 말하자면 AI 기반의 어떤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혹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포함해서 73개 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들을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온천천입니다. 온천천은 기존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만수위가 됩니다. 범람까지 가는데 지금까지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통제, 진입, 차단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온천천 주요 지점에 열화상 카메라 또 라이다 센서를 설치를 해서 수위가 불어나는 거 하고 온천천 산책로를 따라서 시민들이 움직이는 그를 감지를 해서 AI가 자동으로 재난 문자도 발송하고 차단도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갖춰서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2월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예를 들면 우리 공직 사회에서 재난 대응 체계에 AI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재난 유형을 예로 들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AI 기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작동이 되는지는 공직사회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든지 그 전반적인 어떤 구동 원리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시행 초기라서 이것도 이 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이제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침수 말고도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지 뭐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대응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시행 초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게 안전 분야에 우리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했을 때 네. 이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대충 이제 이해는 해도 구체적인 재난 현장에서 AI 기반이 어떻게 구동이 되고 그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공직사회가 그 일반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들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예를 들면 제가 AI 업계에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이미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AI로 대체가 가능하답니다. 바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AI 기술은 이미 사실은 이제 채택만 하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게 다 돼 있는데 아직 이거를 그 어느 수준에서 또 어떤 범위에서 이거를 할 것인지 이게 행정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네네. AI 이야기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이 현실에서 이게 실제 이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가장 빈번한 여러 가지 재난 유행 중에서도 이제 침수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하는 단계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스타디를 하고 연구를 해서 도입을 그러니까 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AI를 빼고서는 그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 현장 또는 구체적인 이제 재난 현장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뭐 어떤 대응 체계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과 또 편의성을 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을 아직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이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좀 토론도 좀 해보고 실제 구체적인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그 AI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침수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뭐 화재나 폭발 여러 가지 다른 재난 유행에 대해서도 AI를 활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이 직원들도 하고 같이 스타디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단 이제 시민 안전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국에서 AI를 도입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어떻게 각 실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는 아주 구체적 수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공직 사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실국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안전실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 그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어떻게 다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80년 된 아파트 언론 보도 보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여전히 이제 그 안전 등급이 2등급.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당장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네. 수준인데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주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고, 네. 그리고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도 또는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이주의 어떤 그 매력을 느낄 만한 그게 이제 되지를 못하니까 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주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기사 내용 보고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돌파구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좀 발상을 좀 전환을 해가지고 그 시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방법도 좀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저희 2등급이라고 하면은 주요 부재에 그러니까 벽이나 기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축을 해야 되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2등급 시설물은 9개 건축물에 원래 2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11세대가 이주를 하거나 이주를 하면서 이제 자가로 가든지 임대주택으로 가든지 해서 옮겼고 지금은 이제 1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생활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그 지역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곧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계속 이 이주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는데 필요한 이주비를 지원한다든지 임대주택에 어떤 주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추가적인 시책을 발굴을 해서 이주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설득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네. 사실 어떻든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사회복지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그 사상 하단선 그 땅 꺼짐은 이제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작년까지 총 이게 16번 침하가 발생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사상 하단선 굴착 공사를 같은 방향 또는 가로지른 방향으로 하수구 척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하수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구를 신설할 부분도 있고 올해 예산을 들여서 또 보강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고 혹시 이제 많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요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 시 직원, 구청 직원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필요한 조처도 하고 주민들을 대피도 시키고 교통도 차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국 갑시다. 예, 사회복지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국은 4개과 정원 90명이며 2026년 세출 예산은 약 6조 4천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의 기본 생활을 든든히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그간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경계성 지능인과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은 생활 밀착형 돌봄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부산형 통합 돌봄을 완성하며 셋째,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을 확대하고 넷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 매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시책은 의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약 등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30% 확대하여 노인, 신중년, 장애인 등 4,850명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돌봄과 안전 등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집중 배치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자립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부산형 통합 돌봄 고도화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돌봄 통합 지역법에 맞춰 본격 추진 중인 부산형 통합 돌봄을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돌봄 코디를 전 구군에 배치하고 돌봄 가이드맵 제작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52페이지 세대 공유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학 유호시설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세대 공유 캠퍼스를 어르신에게는 평생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를, 청년에게는 창업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세대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공사 착공, 2028년 준공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세대 이음 공간 우리 동네 ESG 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기존 노인 중심 자원순환 환경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 돌봄 기능을 더한 세대 이음 공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환경과 돌봄, 세대 통합을 함께 실현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55페이지 노인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어르신 결식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급식 단가를 현재 3,5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족한 조리 인력을 지원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사 제공으로 안보를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돌봄 기능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규 사업인 동백 상생복지 프로젝트입니다.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단순한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 사업 일부를 동백정과 연계하는 선순환 복지 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복지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생산전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동백전 연계 기능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고령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의 복합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장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서 시민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회복지국, 그 시민건강국도 같이 듣고 한꺼번에 합시다. 시민건강국도. 예, 예. 예, 시민건강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조 기본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세계과 18개 팀 정원 93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2,800억 원이며 130억 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 시설 현황, 거간 추진 상황, 대응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정책 목표 및 전략입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조성, 의료 협력 네트워크 및 의료 인력 확보, 생애 전 주기 건강 돌봄, 음식 문화 및 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 민생국이 중점 추진 과제 5개 전략별 25개 세부 과제입니다.
다음 66쪽 민생국이 주요 역점 시책입니다. 첫째,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조성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서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산의료원은 27년 착공, 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부산의료원 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는 27년 준공, 어린이병원은 28년 준공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속 운영해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활용하여 노숙인과 이동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돕겠습니다. 68조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고도화해 시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조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으로 시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70조 생애 전주기 건강돌보기입니다. 먼저 소생활권 건강돌봄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예방관리 연결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생애 주기별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고 71조 만성질환 치매관리,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예방도 함께 추진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3조 음식문화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음식 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산 우수식품과 지역 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4조 식중독 원인조사 기준을 확대하여 식품안전 대응 체제를 꼼꼼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와 배달 음식 등 생활 밀착형 위생 환경을 점검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5조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AI 기반 감시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77조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입니다. 78조 첫째 부산형 응급의료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응급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질환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시민이 제때 치료받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9쪽부터 87쪽 부산 공공의료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서부산 의료원 설립을 통해 동서부산권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81조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부산의료원은 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며 일반 진료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핵심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25년부터 분기별 TF로 운영하는 등 점진적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88조 해돋이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출근 전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 소아,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9조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90조 마을건강센터 기능 고도화로 소생활권 중심 건강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91조 생명존중 안전망과
자살 예방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부산 회생법원 법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 갔더니 그 인사차 갔는데 이 자료를 그냥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하나를 이제 그 주셨는데 그 사회복지국장님 그 아마 예. 부서로 전달이 됐을 텐데 그 부산 그 회생법원에서 저 개인들이 이제 회생 신청이 들어오고 개인 파산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법원에서 이제 그 회생법원에서 이제 이게 그 개인 회생 판결 또 절차 파산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또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시에서 뭐 서류 같은 것만 하나 좀 발급을 해주면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숨통을 좀 트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하고 부산시하고 이게 그 일상적인 협업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좋은 정책적 대안이 있는데 이제 채널이 없어가지고 마침 오늘 제가 이제 법원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제 서류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그거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회생법원의 공보관이 판사인데 그분을 좀 만나셔가지고 회생법원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대단히 이제 회생하고 파산하시는 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꼭 만나서 그 사회복지국 업무에 그 참고를 해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꼭 만나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부산 회생법원을 갔더니 이게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회생법원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회생 숫자, 파산 숫자가 늘면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거기서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개인 회생 법원장이 그냥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금방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개인 회생 법원하고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일상적인 그 협업 채널을 한번 좀 그 틀은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돌봄 지금 하잖아요. 통합 돌봄. 예. 통합 돌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회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이 TF 만드셨죠. 통합 돌봄 관련해 가지고 시민건강국하고 사회복지국하고의 TF는 안 만들었습니까? 통합 돌봄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국에 과가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었어요. 돌봄지원과가 사회복지국에. 예, 돌봄 복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통합 돌봄을 전부 전담을 하는 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은 통합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그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의료와 요양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수립된 계획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연계 방안을 찾고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행력을 가지는 거는 구금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장님도 하실 말씀? 예. 예. 보건 의료가 지금 마이크 켜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마이크 안 들어옵니까? 예, 보건 의료가 지금 연계해서 저희가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분야가 보건 의료와 요양 분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의료 분야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많이 참여해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라든지 퇴원 환자에 대한 연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 특히 그런 분야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는 3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퇴원 환자 연계 협약병원은 8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국과 시민건강국이 협업해서 같이 조금 많이 발굴하고 그러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이제 그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가 긴밀하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보건 따로, 의료 따로, 사회복지 따로 이래 가가지고는 애초에 통합돌봄을 도입한 그 취지를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우리 부산시 조직 개편을 할 때 비단 이 통합돌봄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극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통합돌봄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1차 의료기관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도 의사 따로, 간호사 따로, 약사 따로, 한의사 따로 거기에 또 물리치료사도 좀 참여하자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은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 안 시키기도 하고 뭐 다양한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돌봄으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데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를 그 사회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어차피 조직 개편의 취지, 방향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시의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면은 이 체계에서는 제 아무리 각 그 사회복지국이든 시민건강국에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통합돌봄의 온전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각 실국의 의견을 다 듣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조직 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통합돌봄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시에서는 시대로,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센터 만들어 달라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 또 만들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교육하겠다 그러죠. 그럼 간호사들은 와 간호사 교육을 와 의사들이 하노 지금 이러고 있죠.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장의 이해관계를 다 모아가지고 잘 조정을 해가지고 믹스를 시켜서 더 좋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시에서부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하고 시민건강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들 중에. 예, 아닙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감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엄청 만나거든요. 간호사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부산시 의사회장님도 만났고 물리치료사도 만났고 재활치료사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다음에 현장에 실제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스톱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제도는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정형화된 모델로서 이게 사업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16개 시도에서도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거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 제일 잘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고민들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세대 공유 캠퍼스 있잖아요. 이 세대 공유 캠퍼스는 문제의식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그 대학 캠퍼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유유부지도 많고 또 남아도는 건물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임대주택을 우리가 건설을 하더라도 막대하게 비싼 땅값 치르고 해가지고 부지 매입해가지고 거기 이제 건물 올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 캠퍼스만 하더라도 부지 매입도 대단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 인프라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대학 도시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서 한때 상당히 이제 그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대 공유 캠퍼스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대 공유 캠퍼스는 그 대학 유후 시설을 활용해서 세대 공유 캠퍼스를 조성해서 당초에는 그 시니어에 대한 그 평생 교육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예. 시니어 평생 교육을 하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아예 그냥 그 하루 24시간 그 삶을 사는 겁니까? 교육의 형태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대 공유를 위해서 그 캠퍼스를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캠퍼스를 그런 분야로 일자리 창출과 세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캠퍼스 조성입니다. 예. 현재 그 구상 단계에서 지금 그 기본이나 실질 설계 용역을 아직 착수는 안 했고 지금 공략이 되면서 당초에 액티브 시니어 그 복합 문화 플랫폼에서 지금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와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부산시에서 개발한 정책인가요? 당초에 그 하하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뭐 중앙정부 공모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기획을 해서 하하 캠퍼스라고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세대 공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같이 넣어서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그 챗GPT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대학 도시 쳐보면 쫙 나올 겁니다. 예. 대학 도시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대학 도시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세대 공유 캠퍼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요 대학 도시 개념을 한번 좀 그 가미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아마 요거 하는데 대학 도시 개념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 시니어 문제까지 다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대학의 유유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전부 다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단히 잘 돼 있고 환경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대학교 가보세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캠퍼스 안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평당 1억도 더 할 겁니다. 그렇게 좋은 아주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또 청년들이 있고 대학 강좌가 있고 교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공유 캠퍼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학 도시 예, 개념을 한번 한번 보셔가지고 예, 그렇게 기왕에 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면 예.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잘 꼭 기획 참고해 업그레이드 주시기 해서 바랍니다. 하고 예. 그다음에 향후 또 이렇게 거점별로 더 학대까지 잘 되면 그렇게 하는 걸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뺑뺑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는 그냥 뺑뺑이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고 참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뺑뺑이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막 돌아가시는 일들도 제 주변에도 막 생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 시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위기 의식과 절박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저희들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미흡한 부분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총 2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2개가 있고 지역 응급센터가 7개,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최종정도 같은 경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들 뭐 나오는 말이지만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지원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네.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그리고 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도 고령화되고 해서 이 근무 시간 데이터가 좀 그러니까 예로 들면 그래서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게 소방 옆에 있는 소방이라든지 응급의료 의사라든지 저희들 시하고 해서 중독 환자에 대한 만큼은 요거는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 해서 중독 환자에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 가지고 4개 병원과 8개 병원에서 12개 병원이 참여해서 지금 순환 당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권역 외상센터에 그동안 또 집중 왔던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 경증 환자들이 5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병원이 경증 환자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로도도 또 가중되고 이탈할 수 있는 의료진 이탈도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 거점 병원을 또 동부상권이 하나, 서부상권이 하나 해서 그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 지금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또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응급환자 일송체제 혁신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응급환자를 진료를 하고자 하는 거를 진료권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인근 지역까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119 구급대와 그리고 광역 응급 상황실을 기관 질서로 협조해서 응급 환자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좀 지속해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저희도 더 고민하고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례병원은 예, 침례병원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예, 같아요. 예. 지금 작년 12월 18일 날 건정심 소위에 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지부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우리
우리 시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조의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현장을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보류가 난 상태입니다. 네.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의 장관 교체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의 실국 담당자 바뀌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정심에 한 번도 못 올라간 거 아닙니까? 공식 안건으로 그죠? 건정심의 안건을 올리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2번인가 올라가고. 조의에서 안건이 되면 그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본회의에서 다룬 거는 한 번이 있고요. 예. 조의에서 한 거는 두 번. 두 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소위의 위원들이 보면 그 대부분 소위의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회의에 오는 분들이 25명 거진 다 참석을 하는 네. 분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안건만 통과되면 본회의에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침례병원 공공병원 문제도 제가 시장을 하는 4년 안에는 양당 간에 이건 결정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끌고 갈 성질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조금 더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강서구에 가장 큰 현안을 두 개를 꼽으라 그런다면 첫 번째는 이 저 낙동강 교량 건설하는 문제일 테고 두 번째가 아마 병원 문제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부산 전체에 말하자면 배정돼 있는 병상수가 이미 오바를 했기 때문에 병원은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병상 수급 계획이라는 게 최근 5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 수급 계획에 보면 급성기 병상의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환자 우리 안에서 진료 환자 다 포함해서라도 9천 병상이 오버되어 있다는 또 데이터가 나왔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9천 병상이 오버되어 있어 우리는 병상 과잉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 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병원을 우리 부산 전체를 볼 때 그 과잉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남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천 병상이 지금 오바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페이퍼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페이퍼상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텐데 실제 현장에도 그렇는가요? 9천 병상이 오바를 해 있는 건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 안에 있는 인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병원을 이용했던 우리 지역 내에 병원을 이용했던 인원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적용을 한 데이터인데 그렇게 보면 그 페이퍼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숫자에 9천 개로 돼 있는데 실제 병상이 9천 개고 오바하는지 그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이때까지? 확인 제가 볼 때는 부산에 병상이 9천 개가 오바했다는 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했던 그 주소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 파악한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러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상에 9천 병상이 오바를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9천 개가 오바했다라고 보건복지부도 이해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병원은 안 된다 강서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실제 병원에 병상이 9천 개를 오바를 했다 부산에 9천 병상이 뭐 엄청난 규모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페이퍼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튼 네.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병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병원을 나오려면 강서구에서 또 한참 나와야 되는데 그 뭐 병상 수급 계획에 의해서 부산의 병상수가 오바를 했기 때문에 강서구에 뭐 병원이 있건 없건 주민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예, 저희들이 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한 서너 번 올라갔다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명지 신도시에 보면 명지 부민병원이 350에서 지금 500병상으로 건립
중에 있고 지금 먼저 1층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뭐 조만간이라면 한 2, 3년 안에는 그 종합병원이 하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병원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 시민들이 느끼시는 고통, 이것을 단순히 행정사무적 시각으로 봐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행정사무적 시각으로 보면 간단하죠. 법상 안 됩니다. 행정 절차상 안 됩니다. 예산상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그야말로 행정사무적 시각에서 주민들의 고통, 어려움을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을 달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적극 행정의 시각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서구의 병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건강국하고 사회복지국은 그 통합돌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협업을 하고 또 뭐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좀 심도 있게 두 분 국장님께서 좀 주도를 하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산시 조직 개편 안을 만들 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의견 다 좀 취합을 해서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민 건강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 체계로서의 부산시 조직 개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예. 예, 다음은 여성가족국으로 갑시다. 네, 여성가족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은 3개 과 13개 팀, 4개 사업소,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조 2,813억 원, 양성평등기금 383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45년 경과된 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가칭 부산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쉼과 배움, 돌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최초로 2022년 9월에 부산광역시 여성폭력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정책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으로 지난해에 일생활균형 지수에서 특광역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하여 2024년부터 2025년 2년 연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출생아 수는 14,017명, 합계 출산율 0.74명이며 출생아 수 증가율은 7.3%로 전국 평균 증가율 6.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과 보호 자립 지원을 확대한 결과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 갱신, 아동 정책 시행 계획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정책 환경 진단 및 대응 방향입니다. 해양수산부 HMM 등 이전에 따라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출산 양육 부담으로 체감형 돌봄 보육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 인재 미래형 일자리 기반 강화,
부모 체감형 보육 돌봄 확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공적 보호 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책 목표 및 전략입니다.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가족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민성국이 주요 역점 시책으로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여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부터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성별 임금 격차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위기 임산부,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해서 단절되었던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해 교육과 취업 확대,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가족 친화, 직장 문화 확산으로 일생활 균형 지수 상위권을 유지하여 워라밸 행복도시 부산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복합 폭력인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예방에서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결혼과 출산 초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2억 원 한도 내에서 2% 지원을 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지원을 3세에서 5세부터 점차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 확대하고 유아의급 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한 등 하원을 위한 통학버스 점검을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실시, 야간 연장 보육 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후속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학업, 진로, 취업, 급식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은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여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해양 수도 부산에 걸맞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해양, 물류, 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여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고용노동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의 맞춤형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서 실제로 채용하여 고용 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입니다. 맞벌이와 야간 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43개소인 야간 연장 돌봄 기관을 2030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와 야간 안전기과, 보호자 연계까지 강화하여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여성가족국은 아이의 출산부터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안전 그리고 위기 아동과 위기 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부산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성국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산 여성가족 플라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애초에 어떤 취지로 이게 진행이, 그냥 부산 여성회관이 노후화됐으니까 이거를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부산 여성회관 이제 사업소에서 81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안전점검 D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일 6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7면밖에 없습니다. 7면. 그래서 이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계속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층수 16층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통해서 가족과 전 시민이, 아동과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복합 문화시설이면 어떤 복합 문화시설? 여성과 아이가 함께 쉼과 돌봄과 배움을 그러니까 여성과 들어갈 아이가 수 어떻게 있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여성문화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일센터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훈련과 그리고 일반적인 취미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보육 기능과 그리고 이제 상단부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이제 휴식 공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이제 부채잖아요, 부채.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이게 무려 12,500억에 지방채 2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비 물가 상승한 것까지 하면 지금 1,0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1,000억 이상. 1,000억이면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1,00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도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여성과 아이가 함께 직업훈련,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쉰다.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 이런 거 없이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건물이 안 됩니다. 1,000억 가까이 들이는 이게 과연, 예를 들면은 이 시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기존의 유사한 그 시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노후화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해가지고 대충 보육 여성 인력 개발 이렇게 가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시장님,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또 우리 사업소로 되어 있고 또 재건축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의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 건물에 무엇을 담을 거냐는 거죠. 그 건물에 그 방향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명확하게 잡았는데. 예. 김우용 과장님 명확히 들립니까? 네네. 기획관님 명확하게 들립니까? 여성과 가족이 아이와 그 여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 그러니까 가족들이 쉰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제 직업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이 이제 보통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쉬는 동안에, 아이들이 놀고 하는 동안에 여성들은 직업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업 교육을 받지 않는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놀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런 쉬고 기능을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은 많잖아요.
많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능과 이거를 무려 부산시에 저 빚까지 져가면서 1,0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00억 정도 쓰시려면 기존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이제 2025년 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쭉 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분 지금 매몰 비용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매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무려 1,0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이 해야 될 사업들 중에 1,000억 정도 드는 것 중에 쭉 나열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실구장님들도 우선순위상 그 부산 가족플라자가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냥 저 두부 자르듯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제의식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각 시군 실국별로 반드시 필요한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가지고 쭉 나열을 해보면 그 나열을 한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우리 실국장들이 동의할 만한 실국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이번에 그 BTS 공연 때 금년산 청소년 그 복합문화공간 개방을 했잖아요. 네. 혹시 거기 숙박하고 간 외국인들 기분이 어떠냐고 한번 들어는 봤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예. 어떨 것 같은가요? 외국인들의 평가가. 쾌적한 곳에서 잘 잤다. 쾌적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숲속이 좋아서 네. 통나무집은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까운 시설이죠. 주변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게 대단히 좋은 시설에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가 잘 좀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청소년 또 그야말로 이런 데다가 이제 복합문화공간 이런 것들 잘 좀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국장님들, 행정부시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소방재난본부로 가도록 합시다. 네,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1본부, 1소방학교, 12개 소방서, 3,781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4,960억 원, 소방차량 549대와 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운용하며 부산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화재 1,214건, 구조 1,506건, 구급 9만 3천여 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화재는 소폭 감소한 반면 구조는 9.5%, 구급은 3.9% 증가하는 등 현장 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 7분 도착률 86.8%로 전국 2위 수준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선 신호 시스템과 1루 패스를 통해 현장 도착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최초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 체계 구축, 응급 환자 우선 수용 협약, AI 기반 119 상황 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취약성, 중증 응급 환자의 병원 선정 지연, 노후 소방정 등 해양 재난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책 환경과 대응 방향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전기차 등 신기술 확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재난의 유형과 규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도 화재 구조 구급을 넘어 생활 안전과 기후 재난, 새로운 복합 재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성구기 부산소방은 현장 문제 해결, 시민 안전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 목표와 15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주요 추진 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장 창고와 노후 산업단지는 위험도에 따라 집중 관리하여 주거 공간부터 산업 현장까지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재난에 강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버스 화재, 도심 산불, 침수, 대심도 터널 등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여 특수 장비와 대응 전술을 지속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 음성을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 신고를 우선 분류하는 등 데이터와 시스템단 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시민 생명을 지키는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의 병원 선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응급 의료기관과 우선 수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독 환자 순번제와 지역 외상 거점병원 분산 이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내열간 중증 환자까지 유형별 이송 체계를 확대하여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방 조직과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인력 136명을 충원하여 구조 구급 등 현장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1소방서 1전문 상담사 배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소통과 존중 중심의 조직 문화를 통해 현장 대원이 시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부터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노아파트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자동소화 멀티탭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26,000세대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두 번째,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약을 확대하고 중독, 외상, 심내혈관 등 환자 유형별 이송체계를 정착시켜 시민이 제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 번째, 해양 수도 부산에 걸맞는 해양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30년 된 노후 소방정을 346톤급 고성능 소방정으로 대체하여 기존보다 총 톤수는 3.4배, 방수 능력은 6.7배 향상시키고 대형 선박 화재와 항만 연안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네 번째, 노후 소방청사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사상 소방서를 비롯한 4개 노후청사의 재건축과 이전 신축을 추진하여 시민 대응 기반과 현장 대원의 근무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다섯 번째, 실화재 훈련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제 화재의 열과 연기, 급격한 연소 확대 상황을 구현하는 실전형 훈련 시설을 구축하여 현장 대원의 화재 성상 이해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제 화재에 강한 현장 대원을 양성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남권 최초의 부산 화재 감정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전문 인력과 첨단 감정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화재 원인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과학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피해 시민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전문 감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자료를 보니까 부산 소방의 하루 해가지고 화재 일일 평균 화재 1,214건, 구조 1,506건, 구급 93,478건, 안전점검 6,759건 해가지고 하루 평균 619건을 처리를 하고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2분 20초마다 한 건을 처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 장마 폭염 끝나면 또 태풍 오잖아요. 예. 이 재난재해가 이제 거의 일상이 되는 이제 형국인데 그런 차원에서 또 119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느낌상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공무원을 종류별로 쫙 나열하고
법원 공무원, 어디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해가지고 인기 투표하면 아마 소방 공무원이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고생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거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북구에서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부산 도시공사 아파트 BMC죠. 네. 거기 이제 부산 소방본부에서 스프링쿨러 설치해가지고 되게 좋아라 하시던데, 네. 한 2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났는데 사후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줘서는 고마운데, 이게 사후 점검이 이제 설치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간이 스프링쿨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 빈도가 조금 더 많나 보죠, 그런 게. 상수도에 바로 연결하다 보니. 그렇죠, 예.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사후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고장이 나버리고 방치돼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기왕에 하는 거면, 그거는 아마 일선 시군, 그다음에 BMC라든지 LH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 특히 LH도 LH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인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본부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일이 나가가지고 점검 안 해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협업 체계를 좀 하게 되면 기왕에 잘해주는 서비스 또 조금 더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갈까요? 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158페이지 기본 해낭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과 6팀 38명이며 경찰청과 교육청 파견 공무원이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1억 8천여만 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그간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은 뒷면에 보고 드릴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정책 환경진단 및 대응 방안입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일자로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 개선 범정부 추진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위원회와 협력해서 제도 실질화를 위한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성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청소년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신종 범죄 등으로 시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 및 전략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 시민 안전 구현, 사회적 약자의 안심 강화, 교통 안전의 체감 향상과 자치경찰제 공감 제고의 추진 전략으로 중점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역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 예방 치안을 통해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치안 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자율 방범대 등 시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을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과 중고거래 안심지대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치해소센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고도화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상담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안전 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 장애인 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학교 폭력 등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고시율과 선도 프로그램을 여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첨단 기술 기반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와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한 AI 기반 보행 안전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확대 운영하는 등 스마트 교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과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서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 공간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비해서 타시도 협의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자치경찰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주요 해남 및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사회 안전약자 대상 관계성 범죄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 교정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모니터링과 솔루션 협의를 통해 임시 숙소, 긴급 생활용품, 안전장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 운영을 더욱 고도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 취약 공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데이터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에는 범죄 취약지 3개소를 집중 개선하고 여성 안성기각길과 범죄 예방 강화구역, 원룸 밀집 지역의 방범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효과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아동약취 유인,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예방 강화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통학로에 아동안전 지킴이 302명을 선발 배치하고 편의점과 문구점 등 아동안전 지킴이 집 600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고위험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학대 예방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1페이지 AI 영상 분석을 통한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통안전 위험 요소 1위로 이륜차 무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AI 영상 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단속 장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가기부 공모사업으로 시내 9개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국장님 예. 왜 3050이 도입된 지가 이제 한 3년 아주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2020년도에 도입이 됐던 한 예, 6년 됐나요? 3050 10몇 년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에요? 10여 년. 아, 지난- 그래. 예. 3050 한 10년쯤 된. 그 혹시 3050 하고 난 뒤에 이제 교통사고 빈도라든지 예. 그 인명사고 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책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시내 주행 속도를 낮춤으로써 특히 사고 예방에는 크게 기여한 거로 보입니다. 매년 사고 통계를 보면은 교통사고와 발생과 사망사고 이런 측면에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해는 조금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은 감소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뭐 교통 질서라든지 안전 운전이라든지 또 음주 운전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보다 예. 3050의 어떤 정책적 효과 때문에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예. 못했습니다. 예. 예. 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예. 기회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BTS 공연도 있었고 예. 또 지금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또 열리게 되고 국제 행사 또 전국체전 또 전국 소년체전 장애학생 체육대회까지 큰 행사들이 부산에 연이어 있었는데 사실은 부산 경찰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산이 이제 국제 행사라든지 큰 대회를 열 수 없을 정도로 부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시 시정이나 부산 경찰의 역할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경찰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어떤 크다는 이슈보다는 어떤 출퇴근길의 신호위반이라든지 또 오토바이 난폭 운전 문제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찰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를 해주시고 최근에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없던 곳에 단속 카메라가 엄청 생겼더라고요. 없던 곳에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은 저는 카메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이 카메라가 1차선을 비추고 있는지 2차선을 비추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아는데 다니다 보니까 없던 곳에 카메라가 엄청 생겼는데 보니까 전부 후면 단속 카메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주로 오토바이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주 오토바이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안전모라든지 저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주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측면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그 24년도에 대폭 설치했습니다. 131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댕기는 길 그거 전부 다 제가 자주 댕기는 길 그거 다 해봐야 한 5km 남짓밖에 안 되는데 카메라가 무려 한 5개, 6개씩이나 이제 설치가 돼 있던데 이 효과는 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효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9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경성대 앞이라든지 예. 최초할 때 거기에서 최초 단속을 비교해 보면은 단속 건수를 비교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시범 운영하고 초창기에는 위반을 많이 했는데 그 뒤로는 위반이 대폭 주는 그런 현상이 있고 사고도 뭐 이제 그런 경각심을 주니까 사고도 그쪽에서 많이 예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네. 밤에 요즘 특히 저녁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엊그제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건데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이 오토바이 꽝 하는 오토바이 소리 있잖아요. 그 마우라 구멍 뚫어 놓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또 그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그런 경우들 우리 시민들이 겪는 일상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좀 단속이 안 되는가요? 이제 그런 오토바이나 또 예를 차량 들면 예. 그걸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죠. 예, 그 예. 새벽에 언제 어느 시간에 나타날 줄 알고 그걸 기다리다 잡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마우라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뚫는 업소에 지도를 해가지고 이 뚫어주면은 예를 들면 저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음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저한테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요. 새벽에 꽝 하면서 막 소리가 그냥 막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냥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그걸 마우라를 본인이 직접 뚫을 수도 있습니까? 그 마우라를 본인이. 그거는 자동차 구조를 좀 일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비소라든지 어디 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는 절대 없는 노릇이고 예. 그걸 좀 해가지고 그걸 좀 근본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봐 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맨날 AI 하잖아요. 예. 근데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 AI를 체감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건너물을 건너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AI 시대 이전에는 아날로그로 할 때는 건널목 시간이 30초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게 지나가는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이든 아니든 간에 30초 하고 빨간불로 탁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을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 보폭을 보고 보폭의 속도를 보고서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30초로 그 시간이 그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30초로 해놓은 것을 40초로 늘려주고 하는 게 이게 AI 기술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으면은 또 신호를 또 연장을 해줘가지고 또 통행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AI를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에서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 사업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시장님 그 부분은 저희 그 부산시 교통혁신국에서 주관해가지고 네. 지능형 그 교통체계 이건 구축 경찰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측면을 해가지고 경찰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구간에는 접목을 하는데 이 시 전체의 연동 문제 이렇게 좀 또 지역적인 횡단보도 그 신호 연장 문제 이게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아주 좀 복잡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단편적인 그보다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게 맞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혁신국 예, 부산시 교통혁신국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입니다. 예, 신호는 경찰이죠. 신호 운영은 저희들이 네,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제 연계된 진행의 그 AI 핵심 부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특보님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드레일. 네. 시장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저 김성식 국장님. 예. 요즘 안전 펜스라는 이유로 우리 도시 가로변 전역에 펜스를 이제는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을 만큼 많은 분량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예. 가로변의 중앙선 부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차도 경계선상에 또다시 양쪽에다가 펜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중 3중의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생명 안전 우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상가 보호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혹시 경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혹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계속 안전을 이유로 펜스를 쳐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이때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선에 또 펜스 치고 가드레인 인도 주변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 불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상권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 디자인 부분하고도 겸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조금 한번 국민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도시 미관상 야 요즘 이렇게 완전히 철구조물 그냥 그렇게 온 동네에 그냥 철구조물 그냥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거의 발라놓은 상황인데 이게 미관상도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그 어떤 도시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그냥 막 저 콘크리트 바르고 막 철 구조물 갖다 놓고 이러기보다는 그거 자체도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좀 이제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러는 추세인데 이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그냥 온 동네에 그냥 막 다 해놓은데 보니까 이게 미관상으로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어 보이고 또 좀 도시 이미지를 좀 황폐화시키는 물론 이제 경찰에서 그걸 하는 취지는 안전 우선이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황폐한 이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거쳐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좀 그 철구조물 막 그냥 그저 무미건조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긴 하겠지만 좀 디자인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도시의 어떤 아무리 단순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다. 그럼 밝게 하기 위한 기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 미관 또 하나의 어떤 저 예술적 시간 이런 것도 가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시장님, 이 부분은 혹시 또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찰에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에서 안전을 이유로 구군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은 그런 의미로 그렇죠. 말씀하신 겁니다. 경찰이 알겠습니다. 구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부산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아까 저 시장님께서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AI가 실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약간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이번 7월 달부터 아마 그 호우, 장마, 태풍이 아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에서 그 이번에 AI를 도입을 해서 지능형 AI 신고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이제 구축을 해서 계속 시연을 이제 했었고 이렇게 한 AI를 도입을 하게 된 거는 일반적인 화재나 간단한 사고는 신고 폭주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풍수해가 오게 되면 부산 전역에 대해서 그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부산 전역에서 신고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온 전화는 이제 전화가 이제 받아지는데 뒤늦게 오는 전화들은 이제 통화 중으로 이제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이제 나게 됩니다. 이제 하루에 부산 소방에서 2,300건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풍수해가 오게 되면 시간당 한 600건 정도의 전화가 이제 몰립니다. 지금 부산 소방본부에 23개의 이제 접수대가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퇴근한 비번자들까지 다 들어와서 일반 전화를 다 열어서 119 신고를 받습니다만 그 회선이 한 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플러스 90회선을 이제 AI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AI는 학습을 그동안 이제 해가지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긴급과 비긴급을 구분을 합니다. 단순히 지하에 물을 퍼달라 뭐 이런 거는 이제 비긴급이 될 거고 또는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이제 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는 긴급 신고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I가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직원들이 보고 긴급 신고가 왔던 데에는 콜백을 합니다. 엿걸기를 해서 그곳에 우선적으로 소방차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이번 7월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성과도 이제 좀 관리를 해 나갈 텐데 이렇게 AI를 그 적용하는 부분도 이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부산시의 실국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제 우리도 부산시의 당직실도 지금 이제
그 재난 상황이 되면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 소방본부장이 말씀하신 그런 구동 원리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국 차원에서도 이제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했는데 혹여 우리 실국장님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는데 아마 회의가 공개가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회의도 더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실구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화면 절반에는 자료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고, 관이 그 관공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또는 자료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행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도 시민들께 공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견에 근거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된 정책에 예산을 태워 나간다면 시민들께서 더 체감되는 그런 이제 정책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조는 강화되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구장님도 좀 힘드시겠지만 좀 지나면 잘 또 적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